사회정의와 평화구현의 이름, 소통과 신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정평. 대한항공 칼 858기 사건, 미군기지 피해주민 소송, 내라는모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양심적인 법률기업. 정평은 노동인권, 과거사, 부동산, 기업,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법인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헌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02-582-0606, 02-582-0606. 포털에서 법무법인 정평을 검색하십시오. 법무법인 정평.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요. 네. 지난 방송에서 영국 정보기관 MI6인데 M16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그렇게 읽었나? 네,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요. 자, 오늘은 전시작전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전시작전권 얘기는 사실은 1공화국, 2공화국, 특히 이제 전쟁 시기에 우리가 부산으로 가서 그 와중에 정말 수백만이 죽는 와중에도 정말 이승만 정권이 정말 별짓 다 했거든요. 부정선거하고 막 사사 오입하고 국회의원들 납치하고 막 이런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와중에 이제 전시작전권을 어떻게 그 이양이란 말 매우 공손한 표현이잖아요. 예, 전시작전권을 어떻게 상납했는지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전에 저희가 3년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70년 분단 이후 70년 역사 중에서 거의 상당히 많이 다뤘어요. 네, 많이 다뤘는데 또 최근에 이제 전시작전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도마에 올라왔고 난도질 당한 상태로 그리고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제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하죠. 환수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이것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 또 하나의 공약 파기죠. 사실 남아있는 공약이 있을까 싶은 이런 순간입니다만 또 하나의 공약 파기를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도요 계속해서 이게 사실 대정부 질의에 빠지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는 전시작전권 갖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서 이분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군권에 관련해서는 그 군 정권과 군 령권이 있어요. 근데 작전 지휘권 같은 경우는 군 령권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군 정권이라고 하면 뭐 계급을 진급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작전 지휘권인 군령권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에 대한 지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작전 지휘권, 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그 2012년 4월 17일 날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을 네,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조건부 연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 무기한 연기 그냥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그냥 환수 안 하겠다 이 말을 지금 저희를 하고 가져주십시오. 있어요. 네. 저를 먹어주세요. 이런 거야. 이 전자권이 이양되어 있는 나라는 정말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한국. 근데 이거를 세상 보수 언론에서는요. 보수 인사들 중에서 보수라 그러면 쑥골 인사들 중에서 무슨 소리냐. 미국이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그 작전권 미국한테 가 있는데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미국이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범 국가들한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일본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 자위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상 국가의 군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사실 군대 자체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군대의 통수권 자체를 작전 지휘권 자체를 일본이 갖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일본조차 그렇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군대를 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전 세계의 합의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일본조차 군대를 갖고 있고 전시 작전권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유일무이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이로운 주권 이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리처드 스티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지휘 관계는 지구상에 가장 엄청난 정도로 국가 주권을 양보한 경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을사오적 이렇게 하고서는 비유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경이로울 정도의 주권 이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을사오적을 넘어선 지 오래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시 작전권 없이 어떻게 자주국방이 가능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갑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냥 어울리는 미국의 말이에요. 입장에서 조합체. 예. 네, 그럼 볼까요? 사실 이 작전 지휘권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언제 미국으로 넘어갔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한국 전쟁 당시죠.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 협정이라고 하는 경우로 불리는데요. 이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국회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서한 교환 형식으로 가져주십시오. 지휘권을 이양을 했죠. 정식 명칭은 주한미군의 지휘 및 재판 관할권에 관해 체결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제목에서 정식 명칭에서 봤듯이 재판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지휘권에 대한 부분이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재판권은 미국 군법회의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두 번째,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구속은 한국인의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가해 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하나며, 세 번째, 한국 정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군은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50년 전쟁 이후에 이제 일어난 군령권에 관련한 어떤 협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제 45년도 9월달에 들어오면서 실제 미군정이 됐잖아요. 예, 미군정을 하고 이후에 이제 48년도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는 잠시 미군정이 아닌 것처럼 하긴 했지만 사실상 45년 9월 이후에 미군정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형식적으로 이승만 정부라는 것이 마치 선거를 통해서 쓴 것처럼 되면서 여기에 군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나 아니면 국회의 그 동의 없이 협정문 문서 하나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양이 되고 합의가 되고 고려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예. 좋게 말해 서한 교환 형식인 거지 각서 교환 거고 오늘날의 MOU 형태일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이 이승만이 정말 문서 하나로 가져가세요. 제발요.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로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한미 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로부터 송환된 서한 이러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전달을 했고 거기에 외무부가 미 대사관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준 서한 형태로 정리가 된 거죠. 이 부분이 전시작전권에 대한 부분인 건데 외무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당시 전쟁 상황이니까 북한인이 침투하는 등의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국 군대 이외의 여한 기간에 관할에도 복종하거나 또는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는 바를 양해하실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통수권은 미군 군대만 네. 그죠 미국 군대만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또 즉 뭐냐면 45년 9월달에 점령군 포고령을 메가더가 공표하면서 들어왔을 때 말이죠. 그때 바로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수준이 영어 수준이 지금만큼만 됐어도 그 포고문을 읽은 자리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즉시 발효가 됐고 7월 12일 날 즉시 발효가 됐고 7월 17일 날 메가더가 워커에게 이것들을 부여를 했죠. 네네. 이 상황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역사를 거쳤었냐면 1954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이 작전 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이 한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엔사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이제 한국 전쟁에 유엔이 들어오고 사실상 이 유엔의 대부분은 미군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당시 7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미국을 중시한 서방 측과 북한을 중시한 공산 측이 동시에 각기 내용을 달리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결의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엔사 한국에 대한 지휘 통제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럼 이 권한을 어디다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죠.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창설한 것이 한미 연합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전 통제권이 한미 연합사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고 유엔사는 정전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라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근데 그 유엔사는 해체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요즘 애들은 유엔을 막 그런 유니세프 같은 그런 봉사단체 정도로 알더라고요. 그 기능만 했으면 정말 좋게요. 유엔의 거의 유일한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이 노태우 때 전시 작전권의 이제 평시를 돌려받는 것을 합의를 했고 이때 김영삼 때 환수를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전시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안 받겠다고 하는 사태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사실 문제는 우리의 해방과 마찬가지로 이 미군정의 그 작전 통제권도 거의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만 미군정이었다가 미군이었다가 유엔사였다가 한미연합사가 뭐 동시에 했다가 지금 그놈이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이제 노태우 때 이 평시작전권을 작전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생긴 것은 사실은 우리가 또 5.18 때 많이 다뤘던 것처럼 그간에 숱한 우리 민중들의 이제 민주화 항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맞습니다. 자꾸 의심받는 거야. 논란이 많았죠. 총이 어떻게 나왔어?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배후다라고 하면서 80년
5.18 이후에 자꾸 미국을 겨냥한 반미 투쟁이 격화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자꾸 미국 문화원이라든지 미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기어 올라가려고 하고 방화도 하고 그죠? 그때 하고. 인터넷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학생들은 그런 걸 다 잘 알았지? 그죠.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때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운동? 투쟁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순간 좀 무리스러워 보이고 쟤네 또 뭔 헛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긴 하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돌아보면 다 맞는 진실로 말이야. 밝혀져. 그거 보면은 정보기관에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자꾸 되다 보니까 관역이 자꾸 미국이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한테 작전권 있는 거 아니고 니네가 이제 가져.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눈가림으로 옮겼는데 문제는 거기서 작전권을 또 평시와 전시로 나눴던 거야. 그래서 평시 작전권만 한국에게 준 거지. 근데 작전의 핵은 비상시죠, 비상시. 그래서 지금 호국 훈련이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럼요. 예. 근데 호국 훈련이 이번에 이제 33만 명 정도가 동원되잖아요. 역대 최대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원래 한 6만 내지 많아봤자 8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뭐 약 3배, 4배 가량의 수가 지금 이 호국 훈련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에 사실 중심 내용에는 한미연합 훈련이 또 있어요. 미군이 같이 하는. 근데 이 호국 훈련을 그러면 총 지휘하는 것을 한국군이 하고 있나? 평시 훈련이니까 이런 거예요. 못 하잖아요. 헛소리죠. 네네. 한미연합사가 실제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평시 작전권은 그냥 그때 80년대 불붙는 반미 항쟁을 어떻게든 눈을 돌리기 위해서 한 짓이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핵심은 지휘권이 필요한 이유는 비상시인 거죠. 핵심에 있어서 비상시에 어떻게 일사불란한 지휘를 가지고 통제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인 건데 이게 평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의 임무는 비상시에 어떻게 안보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일단은 1차적 임무인 거고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라면 그것이 최소한의 것에 되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어쨌든 모든 한국에서의 모든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전시를 가정하고 특히 이번 대대적인 이런 군사훈련 요번에 본인들이 얘기했죠. 전면전에 대응하는 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평시 훈련일지 모르지만 작전 지휘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한미연합사가 수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별 의미 없다. 네, 의미 없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내부 그 동요, 소위 말하는 내란이죠. 내란 혹은 그 정권에서 얘기하는 폭동.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뭐 광주 시민들이 또 총을 들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한 100만이 모였어 서울에. 이것을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죠. 네. 이것을 비상시로 봐야 될 것인가 평시로 봐야 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거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비상시라고 하고 군대를 만약에 발동을 한다면 미국의 지휘권 아래 모든 지금 군사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대국민이건 대북이건 대일본이건 다 미군 결정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중국. 중요한 건 이제 또 대중국이라는 측면이 있죠. 이게 이제 전시작전권이 얘기되면서 또 하나 얘기됐던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광해군 시절에 우리가 또 광해라는 영화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어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 씨도 가서 광해를 보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광해군 당시에 자 명나라가 자, 조선 감호론이라는 것을 펼치면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조선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본인들이 명나라가 전시에 하겠다라고서는 강요를 한 적이 있어요. 식민지 하겠다는 거죠.
그죠? 사실상 이제 조선 거의 이제 명나라를 떠받들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명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조선에게 이렇게 그 작전권까지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야 돼. 이걸 제조지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명나라가 구해줬던 은혜를 갚으려면 전시 작전권을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명나라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때 우리로 인해서 너희들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구해준 은인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감사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논리는 사실 한국의 수구 꼴통들의 논리의 중심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명나라는 거부했어요. 뭐 잘 본 거죠. 명나라를 조선은 거부했어요. 잘 봤죠. 이후에 바로 이제 청나라로 들어서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으면 오히려 청과의 관계가 정말 더 난처해지는 이런 상황이 외교적으로는 또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광해군은 어쨌든 폐위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4대 매국 세력들에게 눈밖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미친 임금처럼 되면서 이렇게 폐위돼 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 400년 전의 광해군조차 작전권을 지켰어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사대하는 사대부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대의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긴 상황에서도 광해군은 막아냈거든요. 실용 외교 네. 대표적인 실용 외교라고 일컬어지는 사실 몇 없습니다. 한국사에서 사실 실용 외교를 펼친 적이 그닥 있지 않은데 자 2014년 오늘의 한국은 400년 전에 광해군이 했던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못하죠. 뭘 기대하세요. 자, 혈통이 그래서 다른가? 지금 그 조선 가모론 얘기는 당시 이제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우리가 조선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 속에서 발현됐던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작전지휘권 단순히 군사 주권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작전지휘권은 무기한 포기. 사드의 문제 이거와 함께 한미일 삼각동맹 이 문제와 결부시켜서 봐야 그 조선 가모론에 대한 이해도가 동일하게 이야기될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일본도 진짜 미국이랑 좀 친해지더니 대단히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또 일본은 이걸 이렇게 영리하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제가 뉴라이트 같은 발언을 교활하다? 눈치가 있어요. 어. 소위 말하면 눈치가 있어서 정말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것도 요즘 너무 많이 보여주고. 철저히 국익이 뭔지 정도는 좀 따질 수 있어요. 핵과 관련해서 약간 무방비이긴 한데 우리랑 핵무기랑 원전이랑 우리랑 행동은 비슷한데 걔네 목적이 다르죠. 걔네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요 이제 한미일 관계도 봐야 되고요.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관계를 좀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도대체 어떤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세요. 한국이 외교 미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아. 예. 그냥 일간지 신문에 나와요. 외교 미아가 됐다.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급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급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 어디 내놔도 민망할 부끄러운가요? 정도예요. 네,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본인은 존재죠. 헬스에서 몸매를 가꾸면 네, 급이 될 미친년이에요. 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 예뻐져서 뭐 무슨 귀신 붙었대. 옷 못 입어서 죽은 귀신 붙었더니 작년까지는. 어쨌든 외교 미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일간지에서조차 보수적인 언론에서조차도 이러한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우려가 왜 나오는가. 그리고 그래서 그 외교 미아가 아니라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400년 전에 광해군은 찾았던 길을 우리 지금이라고 못 찾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에 그 해법에 관련돼서 신문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라디오 반민특위와 비슷한 논조로 과거에 약간씩 좀 다르게 했다면 지금은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틀린 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5.18을 민중항쟁이라고 믿어주는데 15년 걸렸어요. 솔직히 공식적으로 믿어주는데. 그렇죠. 노근리 학살을 또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믿어주는데 또 몇 년 걸렸어요. 그 어디서 다뤄졌죠? 하여튼 외국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면서 좀 몇 년 걸렸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몇 달 걸려요. 몇 달 걸리는 상황이다. 자, 저 김관진이랑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쉬운 상대를 잡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쪽은 그냥 그쪽은 약간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한국의 안보 라인은 미국이 얘기했잖아요. 멍청하다고. 한국 안보 라인은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다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어요. 토론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아니 의자 뒤에다가 맨날 북의 최고 그 지도자들의 황병서 사진 붙여놓고 막 이러죠. 사진 뭐를 붙여놓고 막 전의를 불태우는 새끼가 직접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전시작전권 절대 막 안 된다며 입으로는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아니 그 사람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작전권 환수에 합의한 사람이야. 근데 되게 특이하신 분이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멍청하다는 거에는 기억력도 들어가 있어요. 되게 그냥 응용력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지금 이 한민구도 합의했던 사람이라고. 되게 특이하시구나.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자리가 바뀌더니 돌변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또 갑자기 진정한 애국자로 돌변할 수도 있어. 아유 내가 봤더니 북한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인민의 고열을 짜내서 국방을 한다 막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보니까 국방비가 우리가 40배래. 우리나라의 30분의 1일 수준이래요. 아니, 공표 군사비니까. 네, 근데 경제 규모가 한 40분의 1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왜냐면 걔는 좀 돈을 실용적으로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해프게 쓰니까. 비율적으로 봐도 그렇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3, 40배나 되는 국방비를 들이고 그렇게 매 해마다 미국의 그 무기를 안 사면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별별 무기들을 다 사오고 아직 설계도 안 끝난 무기까지 미리 예약해서 사오고 막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작전권 아직도 이걸 싸워서 못 이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북은 늘 급변 사태 직전이잖아요. 매년 30배면은 진짜 이게 지금 한 50년 넘었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그러니까 그 많던 국방비는 다 누가 먹었나. 이게 오늘의 소설 제목이에요. 로비스트? 방사청? 그러니까 많이 먹은 것 같긴 합디다. 이번에도 또 뉴스에 오늘도 나오더만. 뉴스에 나오는데 나오는데 나오지. 식판이 일반 그런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판 아시죠? 그 스테인레스로 된 거. 근데 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제 원가 2,500원에 들어갔는데 국방부나 군인들한테 들어갈 때는 15,000원, 2만 원에 공급된대요. USB 98만 원짜리 USB 쓰잖아. 대박 정말. USB 하나에 98만 원이래. 군발이들 쓰는 건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 안에 뭘 항상 내장하나? 위치 추적 장치라든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그 USB인 거야. 뭐 폭탄에 강한 막 극히토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많던 국방비는 그렇게 새 나가다 보니까 전시작전권을 갖고 올 수 없는 처지가 된 거군요. 좀 이해가 된다. 국감을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외교 미아 얘기로 갑시다. 외교 미아가 될 걸 걱정하잖아요. 네. 외교 미아가 될 걸 걱정하는 거에 이제 화들짝 놀란 건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오바마가 제임스인가요? 제임스를 보냈지 않습니까? 클래퍼. 제임스 클래퍼. 나는 퍼스트 네임을 불러도 될 정도로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 제임스가 갔어요. 평양에 가서 미국인 2명을 데리고 왔잖아. 근데 오바마 친서를 가지고 갔단 말이지. 오바마 특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임스가 그냥 제임스 딘 수준이 아니야. 이 사람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을 보낸 거죠.
아, 난 그 말 듣고도 웃겼다. 한국이 그거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 어떻게 했냐면 정보와 정책은 분리되어 있다. 그냥 정부 국장 간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정보와 정책을 그렇게 분리 못 시켜서 너는 그렇게 했냐 이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 근데 남재준은 왜 2015년 조국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러게. 건배사를 했지? 겨우 저 정보 정도나 다루는 인간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2015년인 다다음 달이니까 남재준 씨가 정말 무슨 각오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을까 참 궁금하긴 하네요. 국정원 자리를 죽을 각오로 떠나긴 했지만. 산대잖아요. 네. 꿈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갔어요. 가고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인들이 다 돌아오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정부의 공식 논평은 되게 평가절하하죠. 평가절하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물밑 접촉의 상당한 물밑 접촉의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물밑 접촉을 한 거예요. 대화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갑자기 제임스가 전화해서 저 오늘 갈게요 이런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의 3인방이 인천 내려오는 것처럼 내일 갑니다. 네 이러고서는 근데 네. 죄송한데 요즘 제임스 치즈 등갈비라고 어, 프랜차이즈인데 엄청 맛있는 자꾸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래요? 제가 임산부다 보니까 늘 배가 고파가지고 뭔지 궁금하네요. 치즈 등갈비 굉장히 느끼한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랬어요. 그리고 북일 어쨌든 북미 간에 그래서 상당한 물밑 접촉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실제 흐름은 언강 밑에 빠른 물살로 지금 뭔가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케네스 배도 간 8월 거예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근 5개월, 약 4개월이 있고 이 동안 대화한 거예요, 북미는. 네. 네. 남북은 뭐 했죠? 그런데 전단 날렸지. 그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늘 문제는 대통령 혼자 유관순처럼 외치셨어요. 이 흐름들이 있고 실제 물밑 접촉이 있는데 사실 요 물밑 접촉이 있는 요 흐름보다 더 남북이 앞서갈 수 있는 그래서 외교 미화가 될 수 없는 길과 기회가 굉장히 여러 차례 열렸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만 돌아봐도 벌써 1월 달에 제안했었고 네네. 7월 달에 제안했었고 10월 달에 있었죠. 벌써 네네. 3번이나 굵직하게 제안이 있었는데 네네. 이걸 지금 다 버린 건가요? 네. 그래서 뒤집어 엎었죠. 그리고 뒤집어 엎으려고 안달을 했어요. 1월 달에 어쨌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2월 달 설 전후로 해서 뭐가 있었냐면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급 회담이 있었어요. 1차 고위급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키 리졸브를 강행했죠. 키 리졸브를 강행하고 판문점에서 남북 접촉이 있을 때 갑자기 핵 항공기가 떠서 군산 앞바다까지 날아온 일이 있었잖아요. 7월 달에도 제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7월 달부터 아시안게임에 선수와 응원단들을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북에서 만경봉호 끌고 와서 만경봉호가 사실 호텔 안에 호텔 숙박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굳이 북측 선수들의 숙박이나 이런 것들 음식이나 이런 것 책임질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도 하지 않은 숙박비랑 음식비, 체류 비용 우리가 될 수 없다 이거를 갑자기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북에서 되게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 이러면서 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가 응원단에게 속지 마라. 응원단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인계다. 심리전 부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공식 문서화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응원단이 못 온 판으로 만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이 물밑 흐름 그 북미 관계가 나가는 것과 남북 관계 괴리시키지 않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죠. 우리 민족 차원에서는. 네. 네. 근데 미국은 사실 한국과의 관계도 좋고 북한과의 관계도 좋은데 남북은 이렇게 계속 영구 분단되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팔아먹기도 좋고. 그쵸. 어쨌든 고고도 미사일 사드는 반드시 팔아먹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또 10월 달에 그렇게까지 얼굴어졌는데도 다시 3인방이 왔는데 그 뒤에 직후에 뭐가 있었어요. 3인방 간 다음 날 NLL에서 총격이 있었어요. 군사 분계선에서 또
표지판 점검하는데 어제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표지판 점검은 70년 내내 해왔던 거예요. 남과 북이. 왜 넘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표지판이 헝클어지면 막 넘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삐라를 날렸어요. 길을 쓰고. 이거 계속 무슨 생각일까요? 이게 미아를 자초한 일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북미 간에만 이런가, 이 북미 간의 이 흐름을 눈치를 한국 정부만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눈치가 없다기보다는 눈치가 빤하니까 방해하려는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눈치가 없다라는 거는 그럼 외교부에 정말 자질 미달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어쨌든 눈치가 가장 빠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본이 북과 계속 아베 정권이 사실 조선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대한민국보다는 조선을 싫어해야 되잖아요. 왜 조선하고 말트기 시작하면 지금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만데. 근데 한국 정부는 사실은 제국의 마지막 군인이었던 다카키 마사오의 혈통을 이은 그 여자잖아요. 근데 이 아베가 그렇게 강경하게 군국주의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북에 계속 들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정상회담 하고 싶어요. 그럼요, 들어가고 싶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최종 투자를 한다면 북한에 하겠다 이런 와중에 누가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돈 있으면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하고 싶어요. 돈 갖고는 안 되니까. 자, 히토리 갖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예, 히토리 갖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중국보다 많대지 않습니까? 결국 러시아가 획득했네요. 네네. 자, 러시아도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러시아가. 올해 러시아 지금 완전 승승장구죠. 거의 예전에 그 소련 시절과는 정말 이 국방력이라든지 아니면 총 재산과 관련해서는 요즘 완전 배짱짱이에요, 네. 러시아.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데 국제 무대에서의 그 뭔가 위상은요, 그때랑 거의 맞먹은 수준으로 컸어요. 미국은 지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한국이 네. 컨트롤하고 싶은 거 이상으로 지금 움직여주는 상황인 거죠. 저 너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또 여리고 제가 또 걱정도 팔자다. 임신도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한중 FTA도 했던데 지금 중국은 사드 때문에 막 한국을 쪼고 있고, 그럼 또 중국도 뭐 하나 들어줘야 되잖아요, 큰 걸로. 근데 사드는 솔직히 중국의 위협도 안 돼요. 중국도 알아요, 그거 꼬물인 거. 이걸 또 들여오니까 어쨌든 자기네들 위협된다고 하면서, 왜냐면 미군이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사드 옆에. 그러니까 또 우리한테 또 막 뭘 욕을 하겠죠. 그럼 박근혜 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뺏겨 저기서 뺏겨, 진짜 너무 순환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불쌍했다가 깊이 생각해보다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는 순환을 자처했다니까 보니까. 아니 그리고 봐봐, 한중 FTA 하고선 나온 일성이 뭐냐면 경제 국토가 넓어졌다. 경제 영토 넓어져. 이게 한국 정부의 자평이야. 어디 영토가 넓어졌는데 누구의 주어가 없어. 중국의 영토? 누구의 경제 영토가 넓어졌는지 몰라. 중국의 식민지가 돼야 되는 건가? 아니, 지금 FTA FTA 안 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중국이랑 FTA 아니었어 이거 몰라. 왜냐면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우리 이제 예전에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뉴욕대를 나온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되게 촌철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시는 거 되게 웃긴데, 이명박 정권 때였어요 그때 막 이명박이 막 다 팔아먹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이제 중국의 식민지가 될지 북한의 식민지가 될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의 식민지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그래 차라리 중국의 식민지랑 미국 식민지랑 그게 막 한국이 살아남는 길이라면서 막. 그래서 요 굉장히 특이한, 지금 뭐 짧을 것 같긴 한데 요 시기가 짧아야만 하는데 있잖아요. 보통은 하나의 종주국에 그죠? 을 모셨다면 지금은 굉장히 주변 열강 모두를 종주국으로 모셔야 하는. 그래서 나는 한중 FTA를 하면서 정말, 아니 우리 농민들이 이제 진짜
살 길이 없는 거잖아. 이건 땅을 갈아엎는다고 해서 그 땅을 누구한테 막 팔아서 뭘 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토 몇 마지기 팔아갖고 무슨 살 수 있겠어. 근데 한미 FTA도 그렇게 막 이런 거였는데 중국하고 FTA 하면서 영토를 늘렸다고 하니까 본인은 지금 잘하는 줄 알고선 그러고 다니고 있어. 진짜 놀라운 일이야. 먼저 거의 뭐 달라면 줘야죠 이런 분위기로 그리고 사드 막 퍼주고 있어요. 중국은 절대로 사드를 눈 감지 않아요. 결국은 사드 아, 배치와 그럼요. 관련해서 눈 감. 이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드하게 되면 우리한테 뭐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딱 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요구 중에서 중국이 그냥 그래 니들 맘대로 마사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북핵과 관련해서 언급 좀 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중국은 또 북핵이라고 죽어도 얘기 안 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선반도 비핵화 얘기 좀 해달라고 해. 그럼 막 해. 그럼 한국 언론은 북핵이라고 바꿨으면 되는 거야. 그 바꿔 마사지 하는 것까지 중국 정부에서 일일이 이 뭐 별로 영향력도 없는 나라에서 마사지 하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지 않거든. 근데 나중에 또 원문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대화를 앞으로 재개하겠다. 이 얘기가 이제 한국에서는 북핵 폐기와 관련한 한중 간 대화 시작 뭐 재개하기로 이것만 나가주면 되는 거야. 너무 한미 정말 FTA 하든 뭐 진정한 한중 FTA 멘탈 하든. 갑이야. 진짜 멘탈 갑이잖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모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신문에.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 퍼주는 그런 자세. 보살과 같은 외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북한한테는 못하는 거야? 다 하면서 아니 하다못해 일본하고도 지금 안 만난다 그러면서 인사 나누고 어제 국장급 회의를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 뭐 이거 얘기하고 중국에는 FTA 하면서 다 퍼주고 미국엔 사드 수입하면서 다 퍼주고 러시아하고 철도 연결한다면서 다 퍼주고 왜 북한한테는 손을 못 내밀어? 아프리카 퍼주는 거 하면서 지네가 다쳐먹고 저기 먼 나라의 그 에볼라 그것 네. 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고 이러면서 결국 아니, 통로가 돈이 지금 되게 다 많은가 봐요, 막힌가 지금. 막혔어. 내가 보니까 통로가 다 막힌 상태야. 유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린 상황에서 통로가 막힌 이 상황을 어떻게 뚫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희우 여사한테 방북을 승인해줬더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물론 이상해요. 그분이 가는 게 일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만. 그럼 뭔가 되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박근혜 정권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뜬금없다. 뜬금없는 어떤 정치 행보를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국민을 협박해요. 무슨 깡패 건달 같아요. 니네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통해서 세월호 때문에 경제 세월호 때문에 망한대잖아. 망한다. 이번에 무상급식 때문에 망한다. 공무원 연금 때문에 망한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망해가는 중인데 그거를 지금 딴 데로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지금 깝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승인하고 이희호 여사가 지금 뜨개질한 애들 모자랑 그러니까. 갖고 가게 생겼어요. 그거라도 하면서 그 모자 같은데? 여기 큰 머리 애기가 있을까? 아니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어제 그 뉴스를 가리려고 지금 한중 FTA 갑자기 실질적 타결이라는 오바마 막 이게 친서가 그렇게 싫어? 나왔잖아요. 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바마 친서를 갖고 클래퍼가 간 그 상황. 게다가 1박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페리 같은 거야. 왠지 페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가 동시에 박근혜는 김영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실제 이제 북하고 손을 잡아야 경제 활로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인 데에서도 면이 좀 쓰고 막 이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 이 국민들 안에서 좀 기대감 있잖아요. 남북 대화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또 이제 북미 대화도 어쨌든 물 밑에서 흐르던 북미 대화가 물 위로 부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총질 뉴스도 있었지만 9시 뭐 KBS 9시 뉴스 이런 데서 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갑자기 막 도로 꺼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동영상으로 막 내보냈어요. 작년 영상인가 그랬어요. 근데 석촌호수 주변에 지금 건물이 10개가 삐뚤어졌대요. 진짜. 저는 거기 차 타고 지나가도 무서워요. 당연하지. 그리고서는 그 집안 푹 꺼진 거 봤어요. 빌라. 와, 이런 거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9시 뉴스에서 그런 거 안 나오고 갑자기 그런 게 너무 두려웠나 봐. 그래서 보도 통제가 된다는 느낌 있죠. 그런 상황이나 이제 인권 문제 갖고 전 또 난리를 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요번에 풀린 2명의 그 미국인 있잖아요. 2명의 미국인이 그 노동교화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노동교화소에서 교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한국으로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너무 뉘우치고 그리고 참 인간적 대우를 잘 받았다는 그런 계속 감상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한국에서 그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는 안 갔나 봐요. 최근에 갑자기 요독 수용소 문 닫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없다는 게 밝혀질까 봐 그랬는지 갑자기 문을 닫았다며 한국 언론들이 먼저 선수 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우 그 탈북자들 중에 좀 자주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TV 조선 이랬는데 너무 얄미워요. 말하는 게. 네, 뭐 하여튼 그런 분들 너무 또 불쌍하죠. 빨리 정신을 찾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내가 보니까 뭐 무슨 육군 우리나라 치면 육군 소위 소령 뭐 이 정도 계급이었다면서 자기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얘기하는 수준 보면은 뭐 국방위원장과 그 부인이 자기의 친구인지 그냥 되게 친하게 지냈던 것처럼 되게 취향과 막 이런 뭐 병명 최근에 뭐 있는 병명과 그것도 옛날에 탈북했는데 그치?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이런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잘 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네. 북의 방송에서 부인이 누군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해주기 전에는 전혀 몰라. 근데 확인해준 순간부터 갑자기 친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막 숟가락 수도 우리 다 알아. 우리 막 그 좀 약간 허세 있는 분들 보면 왜 연예인 뭐 한두 명 알면 뭐 이경규 씨를 제가 좀 알아요 이런 게 경규 형이요 뭐 이런 거 있죠. 걔가 어릴 때부터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어느 탈북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탈북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북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 북은 군수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고 무기를 만드는 나라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분이 군대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숙청을 당했대요. 어느새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래갖고 너무 자기가 충격을 먹어서 탈북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이제 사람들한테 한 거지. 남한 사람들한테. 근데 남한 사람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뇌물을 받으셨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간 말을 딱 못하고 그냥 정적이 있는 그런 순간들.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UNG 거기서 그 막 나와서 얘기한 그 사람 있잖아요. 신 뭐였어? 제목? 이름이? 신동엽? 그 사람 본명은 또 이제 또 다르더라만 그 사람 괜히 그렇게 나와고 얘기하다가 자기 신상만 털린 거지. 신상 완전 털렸잖아. 거기다가 그러면서 이번에 박상학 씨가 너무 짠했나 봐. 거기서 보기에 왜냐면 그 문화재 밀매 이런 걸 했잖아. 했다고 그러잖아 북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걸려갖고 도망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짠했는지 문화일보가 박상학 씨를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것들 막 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탈북하고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그냥 공부만 할 생각이었는데 숙부님이 숙청됐다는 소식을 들었대. 어느 경로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혼녀가
무슨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부터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공부고 뭐고 다 이러고서는 북한 민주화 투쟁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그 약혼녀를 잊지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지갑에다가 약혼녀 사진을 끼고 다니는 거를 또 그 기자한테도 보여주고 이러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인민군 출신 탈북 여성은 결혼을 했거든. 근데 그래도 뭐 하여튼 마음속으로는 잊지 못하고 매우 미안해하고 있다는 거지. 와이프는 뭐야? 바보 된 거지. 와이프는 이해하는 거지. 와이프도 뭐 남편 두고 왔을 수도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지.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나중에 난 그래갖고 박상학 씨 약혼녀가 이랬다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늘 문화일보에서 그렇게 막 쉴드를 쳐준 거잖아. 쉴드를 쳐줬는데 댓글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복수하라고. 문화일보 댓글에 그러니까 가서 복수하든지 그리고 삐라 날리려면 저기 배 타고 나가서 공해상 가서 날리라고. 이게 대부분이야. 아 진짜 너무해요. 안타깝지. 나 안타깝다는 거야. 이 사람들 얼마나 나름대로는 개인적 고뇌와 그리고 위험한 순간과 그리고 하나원이나 이런 데서나 종합 그 신문센터나 이런 데서 얼마나 나름 고충을 겪고 그런 데서도 남쪽에 와서도 고충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곳이야. 종합신문센터 이런데. 근데 그런 데를 다 통과해갖고 결국 안착한 게 이 미국의 달러를 받아서 목숨을 걸고 풍선을 날려야 하는 이게 뭐야 사람의 한생 사는 빨새끼들 거. 다 그 엑스레이로 달러 다 검사해야 돼.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몇 개는 달러가 안 들어있다고. 잘 안 들어있대. 요새는 위안화로 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위에나 어떻게 러시아하고 이번에 저기 하기를 그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는 걸로 했으니까 루블라도 넣어주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게 보내지? 10위안을 보내나? 10위안이 1달러보다 큰데 1원을 보내는 건가? 그러니까 다 위조 지폐라고. 슈퍼노트가 있는 모양이야. 많이 있죠. 탈북자 뒤에. 어차피 아무데나 떨어질 거잖아.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처럼 지켜 평생 남아있을 아픔.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과학자의 양심으로 썼습니다.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라디오 반민특위의 힘이 되고 싶어서 광고냅니다. 대한노인의 복지사업단 상조상품. 월 3만 원으로 믿을 수 있는 상조상품 준비하세요. 영업이익은 100% 주권방송에 기부됩니다. 100%입니다. 1899-6330, 1899-6330.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세요. 저는 어찌됐든 이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는 문제와 중단되는 시기와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의 문제가 정리가 되면 대화의 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클래퍼가 돌아가면서 갈 때가 됐으니까 자기가 간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10개의 정보국을 다루는 수장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잠깐 있다 온 거 아니에요. 하루를 있다 왔어요. 하루 가서 있고 뭐 스파하다 오셨겠어요? 예, 오늘 기사에는 무마하려고 하는 아직까지 뭐 이제 이 아펙 회의에서 한미가 만나야 되고 미중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톤다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자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이 99년에 방북을 했던 윌리엄 페리 아니냐 지금 그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캐리도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좀 이 4개월간의 대화 속에서 은밀하게 차근차근 좀 이야기했던 과정 아니고 그 모양새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석방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저 되게 특이한 기사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캐리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나 물론 그랬다가 물론 이제 보수 세력들이 오히려 하니까 작전권 그러니까요. 작전권 맡아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고 얼마 전에 이 북중 간에 되게 우호적이다라는 중국 쪽의 이 발언들과 제스처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나 북일 대화는 어찌됐든 아베가 뭐 자기 입장 속에서 이야기 막 하고 있는 과정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한 번씩 날려주시잖아요. 북한에서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뭐 이러지만 대화가 파토났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과정들 보면 네. 정말 김영삼이 되고 있는 박근혜가 가능성도 높고 북미 대화는 열려진 형국 속에서 갈 상황이 높고 여러 가지 대화는 펼쳐져 있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는 이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번 갔었잖아요. 예, 그 미국인을 데리러 여기자 동명 대표 네네. 갔었죠. 데리러 간 적도 있고 뭐 카터가 방북한 적도 있고요. 네. 왜 요런데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가 아주 근본적으로 풀릴 때는 사실 이렇게 좀 상징적 인물보다는 실질적이고 실제 내용을 갖고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가 바로 99년 이제 페리 예. 페리 보고서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뭐 이래저래한 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한 거잖아요. 네네.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 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정보국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네. 북한의 정말 군사적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러 갈 수 있는 능력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가기에는 너무나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게 몰래 갈 수 있는 살짝 움직여야 상황이지. 되지 않습니까? 몰래 갈 수 있는 네. 상황은 아닌 거고 이랬을 때 이 지금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적의 적임자가 가서 북과 긴밀하게 논의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브리핑도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게 비행기 타기 전에 다 브리핑을 했다 먼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비행기를 탈 때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야. 이게 미국에서 비행기 탈 땐지 괌에서 탈 땐지 이미 데리고 평양에서 오를 땐지 아니면 또 괌에 도착해서 또 건너갈 땐지 이런 제가 게 없는 보기에는 거지. 그 일주일 전에 뭐 이렇게 결정이 났고 얘기했대는데 사실 그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주한 미 대사가 부임을 했잖아요. 기사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주미 대사가 한국 정부를 열심히 설득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한국이 과정도 뭐 있지. 미국이 하는 말이 뭐 설득할 거까지야 뭐 있어. 뭐 대사 홍보하겠지. 기사에 아. 열심히 중간다리 역할을 미 대사가 했다라고 자, 하더라고요. 오바마 특사가 그 평양을 다녀간 다음 날로 북의 인민무력부장, 국방부 장관이죠. 인민무력부장이 러시아를 갔어요. 네. 러시아를 가서 러시아의 전직 국방장관 생일 축하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재밌는 상황이지. 아니,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하러 이제 갔는데 가서 중요한 건 푸틴을 만난 거예요. 생일 축하하러 갔다가 푸틴을 만났어요. 자, 북미 간에 진행된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냥 푸틴을 만나러 간 김에 걔 만났다고 해줘야지.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한국 언론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쨌든 북미 간의 물밑 큰 흐름을 두고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은 한국대로 뭐 에이펙 가서 움직이고 있어요. 면이 안 쓰니까 최대한 많은 정상들과 간단하게나마 정상회담을 하면서 뭔가 외교적 성과를 내는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 요 생각이 지금 굉장히 크신 것 같고요. 북은 북대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국과 조율 혹은 통보를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1월 격변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점쳐왔잖아요. 점쳐온 우리로서는 별로 격변이 아닌 거야. 근데 격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1월 격변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흔해 빠졌어. 격변설 이런 거 이제.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건 정말 격변인 거야. 너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빠진 거지. 그러면서 실제 2015년을 앞두고 진짜 목숨을 걸 수도 있겠구나. 우린 지금 서민들 안에서의 서민층의 자살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정말 고위층의 절망에 빠진 자살 있잖아요. 이런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 전에 깽판이나 많이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사실 이 통제 불능의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우리 무상 보육을 앞둔 이것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 그리고 학부모들, 학부모들 무상 무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되겠어. 급식. 그렇죠. 의무급식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민중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지. 품항쟁일 수도 있는 거야. 네, 이번에 노동자 대회 보세요. 예. 넘쳐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서울에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 서울에서 먼저 날 수도 있어. 서울에서는 나는데 서울에서는 아니 급식 얘기한 거를. 급식. 보육이랑. 아니 아니야. 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데서 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거기서 오히려. 지금 왜냐면 무력화되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또 하나 머리 쓰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내 공약이 아니라 알아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게 싸움의 주체를 뒤로 밀어버린 거야. 자기가 벗겨난 거지. 그래서 다 교육감들한테 이 무상급식 이런 빨갱이 이런 거를 갖다가 빨갱이 정책을 이렇게 돈 생각도 안 하고 산 니네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다 이재정 교육감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다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비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면 네, 그 격변은 아래에서만 끝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격변이 그들의 격변이 아니라 우리의 격변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고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전작권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야 얘네들 이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겁대가리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정말 암담한 있잖아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 왠지 지휘권이 자기들한테 있고 총 쏘라고 딱 할 수 있으면 그냥 지금이 시기가 언젠지 모르고 그리고 총 쏘는 순간 민중도 총을 들 수 있다는 그 5.18의 교훈을 까마득히 잊고 있잖아요. 근데 막 저질러 버리는 게 아닐까. 저질러고서는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다. 이게 뭐 외형상으로는 나한테 권한이 없다라고 해놓고 보고서 판단해서 이거 나한테 유리하네 이러면은 그대로 자기 이익으로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불리하다 싶으면 막는 거고. 전두환이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날 그 시점에 탱크 밀고 가려다가 미국이 막은 사태가 있는 반면에 네, 5.16 구테타 같은 경우는 묵인하고 5.18 같은 경우도 묵인하고 이랬었던 상황들도 존재하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작전 지휘권이 미국한테 있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지금 유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네네. 한국적 급변 사태에 대한 급변 사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 한국적 급변 사태에 대한 많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미국은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발포도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이대로 가면 너무 이 친미 정권 더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우두머리를 날려버리고 새 인물을 교체하는 짓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그럼요. 자, 이 중에서 뭐 취사 선택할 건데 아마 근대화된 국가에서 자기 친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에는 꼭대기 인물을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인물을 제거하는 편이 무리스럽지 않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되면 이제 막 뭐 쫙 민중 학살하고 제노사이드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적 상황에서는 좀 힘들다 현대 국가니까 그래서 인물을 바꾸는 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즉 지금 굉장한 위기에 그래서 목전에 있다. 반기문이 등장한 거야? 지금 박근혜 씨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근혜 씨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작전권 갖고 있어도요. 이 작전권으로 촛불을 제거할지 정권을 제거할지 이 판단 순간 쓴단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 북한을 제거할지는 못해요. 근데 북을 제거하자니까 어렵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잠수함에 실려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못해.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사드 있잖아. 사드. 배치되려면 8년 걸려.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일단 돈 계산만 빨리 하길 바라는 거예요. 미국은 8년 뒤에 팔지 못 팔지도 몰라. 지금 그래, 빨리 맞아. 돈만 빨리 달라고 선수금 해달라고 날린 거야 지금. 사드가 30년 사드라는 이름까지 오기에는 30년이 걸렸는데 성공 사례가 아직까지 없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박근혜 씨는 국민들을 지금 자기 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난 전선을 지금 제대로 봐야 퍼주고 된다. 있는 거라고도 볼 그러니까 수가 어떻게 있는 하든 위태로워요. 지금. 맞아요. 뭐 어쨌든 살 길은 좀 약간 막막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아무데나 해코지 하다가는 정말 진짜 완전 진짜 죽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충원입니다. 이건 충원이에요.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